자, 심상정 대표님 만나뵙겠습니다. 어때요? 신불리님 분리분리 하셨나요? 대학 시절에는 굉장히 저희 대학 동기라서 어렸을 때부터 본 사이인데 시절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 카리스마 있고 무서운 그 편이었는데 시대가 또 암울했던 시대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너무너무 그 사랑스러워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단단한 심지가 있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정의당을 대중 속에서 대중정당으로 잘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그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기대가 큽니다. 노회찬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꿔 나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순서를 그동안에 또 댓글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들어오셔서 댓글란이 상당히 뜨거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그 노회찬 의원 일주기 추모 방송을 한다고 했더니 그 앵도 엄마님께서는 7월 23일 날 월차를 내고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7월 25일 날 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좀 7월 23일도 한번 예고 방송을 다시 내보낼 걸 그랬다 싶네요. 저희가 앞으로는 좀 자주 예고 방송도 좀 자주 내보내서 이런 그 이렇게 괜히 기다리시는 일 없도록 그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제 이 어떤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원 의원이 참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얘기를 해야지 하다가 잊어버렸었는데 그 권력을 잡는다는 게 뭐냐면은 한 번 세상을 바꿔보겠다와 한 번 세상을 누려보겠다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한 번 세상을 바꿔보겠다가 늘 밀리는 이유는 뭐냐? 마음 놓고 뻔뻔해지는 기술. 그게 따라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그걸 누가 지켜줘야겠습니까? 대중들이 지켜줘야 하는데 다들 이런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네요. 그리고 이제 또 댓글 근안을 잠깐 보니까 아마 그 이제 방송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전혀 다른 유튜브 세계는 주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 저는 생각이 다른 분들 오시는 건 대환영인데 생각이 다르지만 그거를 그 어떤 토론을 통해서 그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비방 같은 것으로 그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할아버지 문제 외할아버지가 재헌헌법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또 친일명사전에 또 올라 계시죠. 뭐 순서는 가나다 순이지만 중요도로 따지면 앞부분에 올라 계실 분인데 저희 이제 집안이 친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시고 외할아버지는 친일파로 그렇게 이제 그 규정이 찍혔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를 뭐 제가 변명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 당신이 지으신 잘못이 있고 그 잘못에 대해서 제가 그나마 좀 다행으로 생각하는 다행이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시절의 일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변명하지 않겠다.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였다 말씀을 하셨는데 친일파들 중에 그 정도 말씀이라도 하신 분이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게 뭐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그 뭐 할아버지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당신께서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덧붙이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저는 또 저대로 또 그 손자든 도리에서 할아버지를 직접 대놓고 뭐라고 그 비판을 하거나 하는 것도 또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잘못은 제가 안고 가야 할 거죠. 그래서 저는 저대로 친일 청산이나 또 한국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그 대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그 진보정당의 발자취를 따라서 노회찬 일주기 그리고 조봉암 60주기 추모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서 제가 속도를 빨리 내야 할 것 같네요.
자, 노회찬을 그리는 순간 아마 많이들 그리우시죠? 이렇게 꽃 아래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 또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이렇게 엘비스 프레슬리도 노비스 프레슬리가 된 그 모습이 또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다들 아시겠지만 6411 버스. 우리 구로동 요 앞을 지나서 간간히 보는데 그 6411번 번호 버스 볼 때마다 노회찬 의원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노회찬 의원이 저하고 뭐랄까 동업자 비슷한 걸 했었어요. 그 처음 노회찬이라는 이름을 그 대중적으로 알리게 된 게 그래 조선왕조실록. 그 당시에 나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조선왕조실록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었느냐, CD-롬이 나왔거든요. 조선왕조실록을 우리 전부 다 컴퓨터로 쳐넣어갖고 이게 검색이 되게 되니까 연구가 엄청 활성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그 과거에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게 정말 읽으려면 힘든 책이었는데 이게 꼭 한문을 못하더라도 충분히 인용할 수 있게 돼서 키워드 잘 넣어서 하면은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 그거를 노회찬 의원이 아주 잘 그 조선왕조실록 CD-롬이 나왔을 때 일반인 중에서 역사학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용해서 베스트셀러를 써내지 않았나. 그 순발력과 기획력 면에서도 아주 탁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회찬이라는 이름이 처음 신문에 실린 게 이 인노전 재건 사건, 인천 민주노동자연맹인데요. 이 사건인데 이 사건 때 같이 구속된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십시오. 참 세상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차명진 기억나십니까? 그 세월호 막말로 5.18 막말 세월호 막말로 유명한 그 사람이죠. 김문수의 최측근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자, 노회찬 의원 일주기이기도 합니다만 그 죽산 조봉암 선생 60주기입니다. 그래서 그 60주기 그 기념 심포지움이 열렸고요. 또 추모식이 다음 주 수요일 그 오전 11시에 망우리 공원 묘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지방에 강연을 잡아놨네요. 그래서 추모식은 못 갈 것 같은데 하여튼 대신 이 송영길 의원실에서 청년 조봉암 발대식이란 걸 준비하면서 저한테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오늘 이야기는 아무래도 조봉암 선생 개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진보정당 전체의 흐름을 잡는 얘기일 것이고 이날은 조봉암 선생 개인에 대한 얘기를 좀 중심으로 그 강연을 할까 합니다. 8월 9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강연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진보당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사물함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이 진보당 책을 아주 어렸을 때 1985년도에 책을 펴낸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따가 사물함에서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럼 먼저 진보당 이전에는 어떤 진보 정당이 있었는가? 이 부분은 아주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조선공산당이에요.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졌을 때 그게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그때 신문 4면 나올 때거든요. 2면을 털어서 이렇게 맨날 며칠을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의 주요 간부들 그 당시에는 사진 구하기도 참 어려웠을 텐데 사진들 구해서 다 이렇게 싣고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가 컸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조선공산당은 다 실패했죠. 그래서 한국공산주의 운동사를 보면은 이 조선공산당에 대해서는 비판이 굉장히 셉니다.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비판에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지금의 대중정당과 비교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차근봉이라는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였던 분인데요. 철도 노동자 출신이에요. 3.1운동 당시에 철도 노동자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제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가 됐느냐. 당을 만들면 깨지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당이 대중 속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그리고 당이 너무 지식분자 또는 그 소부르자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당의 체질을 강화하려면은 노동자 속에서 당의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출신, 진짜 노동자 출신을 당수로 추대했거든요. 물론
당소 한 명 노동자 출신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 당의 체질이 금방 바뀌겠습니까? 역시 이 차근봉 선생이 그 당을 이끌었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일망타진됐고, 차근봉은 31세의 젊은 나이에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진보정당의 역사가 사로 써서 20년쯤 됐는데, 그 20년 동안에 진짜 노동자 출신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뭐 권영길 선생이 신문기자로서 언론 노동자 출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사무직 노동자이고, 권영길 선생은 뭐 노동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기본 정체성은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 쪽에 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진짜 밑바닥에서 노동자 출신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까 그 심상정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때도 제가 한번 반농담으로 얘기했더니 심 의원도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던 게, 심 대표도 하셨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진보 정당이 전 세계 진보 정당 중에서 가방끈이 제일 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종파 4대 교조주의자라고 1920년대 그 당시에 진보운동가들이 비판을 받지만, 그들은 그래도 자기들의 한계를 알고 자기들이 뒤로 물러서고 이 노동자 출신을 내세웠었다. 물론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실험 정신 자체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가 조봉암이고, 그 옆에 김명시, 여장군 김명시에 대한 얘기는 언제 한번 꼭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조봉암이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할 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조봉암이 여기 사진을 빠뜨렸네요. 해방 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진보운동에서 혁혁한 자취를 남겼습니다만, 이 김명시 사건과 조봉암이 주역이 돼서 일으킨 당재건운동에서 조봉암은 7년을 받고 김명시는 6년을 받았는데, 김명시는 복역을 하고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투쟁을 이어간 반면에 국내에 남아있던 조봉암은 불행하게도 전향을 했습니다. 그것이 해방 후의 상황에서 조봉암이 공산주의 운동의 전면에 나서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조봉암은 우파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박동무에게라는 그 유명한 글이 있는데, 뭐 하여튼 우여곡절을 거쳤고요. 오늘 조봉암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거 피카소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에서의 학살인데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정말 많이 죽었고요. 또 여기 보면 안재홍 선생, 조수왕 선생. 안재홍 선생은 중도 우파. 그리고 조수왕 선생도 지금으로 보면 중도 우파라고 봐야겠죠. 근데 조금, 그러니까 안재홍에 비해서는 왼쪽입니다. 안재홍에 비해서는 왼쪽인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합리적인 보수파인데 이런 분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는 진짜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변신을 한 앞잡이들만 남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보수파가 없어진 것, 이것이 이제 정말 그 가슴 아픈 일이 됐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조봉암 선생이 누구인가를 좀 본다면, 해방 후에 조봉암은 이승만이 농림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봉암을 없애서 농지개혁을 시켰어요. 그 최일고의 공산주의자였던 그 조봉암이 농지개혁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지만 이 농지개혁이 없었으면 저는 대한민국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농지개혁의 주역으로서 유명했고요. 이 조봉암이 195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때 구호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 신익희 선생이 이승만을 위협을 했는데, 거기에 조봉암이 따라 나왔습니다. 추첨을 잘해서 기호 1번이 됐어요. 2번이 신익희, 3번이 이승만인데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이제 이런 웃기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조봉암과 신익희가
단일화를 하자 협상을 했는데 단일화 협상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신익희 선생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비내기는 호남사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정확한 내막을 알 수가 없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부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조금 전까지 건강하셨던 분이 덜컥 돌아가셨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러면은 야권이 단일화를 해서 단일화 협상도 하고 있었으니까, 한 바 있었으니까 이 조봉암을 지지할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 민주당의 지도부는 용공자 지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조봉암을 찍지 말라는 사인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신익희한테 그냥 투표해라. 무효표가 되는 거지만 신익희한테 투표해라. 즉 그렇게 되면 이승만이 당선되는 건데 그렇게 아예 민주당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 민주당 지도부의 우파 지도부의 그 호소를 따르지 않은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이 조봉암 빨갱이야라고 이제 그렇게 내걸었는데 이 투표에서 보면은 조봉암이 200만 표를 얻었습니다. 이승만은 500만 표를 얻었는데 이게 실은 엄청난 부정이 자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조봉암 선생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조봉암 지지자들이 또 입을 뻥끗하지 못해서 이 부정선거의 진상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유명한 표현이 이겁니다. 조봉암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봉암이 이제 유력 대통령 후보로 부상을 하게 됐죠. 근데 조봉암은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장면이나 조병옥처럼 조병옥은 민주당 구파, 장면은 민주당 신파를 지지하는 신파의 대표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 보세요. 안철수가 민주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민주당에서 꺼려 했었던 거랑 비슷해요. 그처럼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 했었던 사람들은 조봉암이 들어온 걸 막았죠. 반면에 서상일은 민주당 활동을 처음에는 한민당의 8대 총무 중에 한 명입니다. 8총무라고 해서 그 보수 쪽인데 한민당보다는 진보적이에요. 이분은 원래 보수인데 그래서 나와서 민주혁신당, 민혁당이라는 걸 했는데 조봉암하고 통합해서 하려고 하다가 하여튼 좀 의견이 안 맞아서 따로 하기는 됐습니다만 그래도 야권이 대동단결해야 한다. 즉 조봉암 같은 사람도 고용을 해야 한다는 거였고 인천 김성수 선생 친일파로 비판을 받지만 저는 인천 김성수는 재평가 받아야 할 부분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김성수 선생 같은 분도 조봉암 끌어안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장택상도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인천 김성수 선생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봉암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 이 민주당의 당내 지분을 갖고 있었던 장면과 조봉옥이 결사반대를 해서 그래서 진보당이 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봉암은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왜? 진보당을 따로 만들었다간 칼 맞는다 하는 걸 예감했던 거죠. 그럼 이제 조봉암 선생과 진보당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